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식초가요, 다른 식초들보다 월등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좀 예방해 준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다른 식초 아니고요, 100% 식초입니다. 식사 시간, 식사의 양, 그리고 식사의 질, 그리고 먹는 순서,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에서 아는 의사 오빠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하중 원장입니다.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가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가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식사의 양, 그리고 식사의 질, 그리고 먹는 순서,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3초, 2초, 1초.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엄마가 더 좋고 아빠가 더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네 가지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먹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먹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먼저 떠먹어요. 밥을 막 먼저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국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먼저 몸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심지어 흰 쌀밥이었어요. 그렇다면 흰 쌀밥은 당지수, 그러니까 당을 높이는 속도가 아주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식사가 있는데 여기 좀 나물이 있고 샐러드가 있고 고기 반찬이 있었어요. 근데 나물 이런 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조금씩 추가해서 드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음식이 어떤 거예요? 섬유질, 단백질, 이런 것들은 위장관에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거든요.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혈당이 몸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조금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면 건강하지 못해요.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밥이 나왔을 때 밥을 먼저 떠먹는 경우, 그리고 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는 경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식사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냐, 건강하지 않을 수 있냐를 또 판가름 내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 일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인슐린이라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오르게 되면요,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몸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권태, 피로감, 아니면은 혈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 하고, 아니면 예민해지고, 이런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음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이 잘 쌓일 수도 있고, 다음에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간식을 먹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상황들이 당뇨라든지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이 계속 높게 되면 노화가 촉진되고, 그리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그런 단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꾸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섬유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순서대로 먹는 식사법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양식 코스 나오는 집에 가시게 되면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빵이라든지 스파게티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식으로 적용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육볶음을 먹는데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으로 한다,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제육볶음 같은 걸 먹을 때는요, 제육볶음 고기를 쌈에 싸서 이제 많이 먹는 거예요. 쌈을 먼저 많이 먹고 제육볶음과 함께, 그러고 나서 밥을 조금 먹게 되면 그것이 거꾸로 식사법의 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국밥이에요. 그 순댓국밥이라든지 샐러드나 쌈 자체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더기를 먼저 먹는 겁니다. 섬유질은 빠지지만 단백질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그러고 나서 국과 함께 밥을 적당량 드시면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거꾸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전에 뭐를 먹는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 전에 뭐를 먹는다기보다는 식사를 시작하면서 뭐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식사 시작 이렇게 됐을 때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이요, 샐러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드레싱으로 첨가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사과 식초가요, 다른 식초들보다 월등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좀 예방해 준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초 아니고, 사과 맛 식초 아니고요, 사과 100% 식초입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하는 그 사과 식초 드레싱을 해서 샐러드를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식전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 시작과 동시에 그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은 물을 한 컵 마시고 식사를 시작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릭 요거트를 식전에 식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 가지로 통합해 버리면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되는데, 그 드레싱을 사과 식초를 넣고 그릭 요거트 좀 넣고 견과류 좀 솔솔 뿌려서 샐러드를 드시면 그게 거꾸로 식사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식초이기 때문에 그 빨이 부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냥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거를 원액을 입에 넣고 양치를 안 하거나 헹구지 않으면 이빨이 부식될 수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드실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드시거나, 그리고 드시고 나면 입안을 꼭 헹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변하나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이 되면서요, 피로감, 소화불량, 권태감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비만과 당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샐러드를 좀 식이섬유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죠? 채소, 그리고 이제 견과류, 이런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충분히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내 미생물이 아주 건강해지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여러모로 신체 활력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예방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얘기 좀 잠깐만 해드리자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 건강이 특별히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이 뇌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장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신경총과 호르몬 분비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장과 뇌의 축이라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뇌의 건강도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이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쌓이는 몸과 지방을 잘 태우는 몸, 무엇이 다른가요?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야, 이 정보가 깔려야 이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거 좀 보이시나요? 이 보시면 우리 몸이 이제 딱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기 시작할 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엑소제너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자마자 첫 4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다 이제 소화가 됐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주황색 커브가 생기는데 글라이코겐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을 내 몸의 주 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그 몇 시간까지 쓰냐면 보통 한 12시간까지 열심히 씁니다. 12시간이 밥을 안 먹고 있다는 전자예요. 밥을 안 먹은 지 12시간까지는 이제 간에서 글라이코겐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글루코네오제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당 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시간쯤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틀을 굶거나 8일을 굶거나 10일을 굶게 되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는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당을, 포도당,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근육이나 이런 아미노산 이런 거에서 근손실 하잖아요. 근손실 들어보셨나요? 금식할 때?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때문에 근손실이 오는 건데, 결국은 12시간이 넘어서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되어서부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이 주 에너지원은 아니고요. 이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글루코네오제네시스랑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2시간. 이 12시간이 키워드인데요.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지방을 잘 쌓는 몸,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따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를 좀 어떤 상황극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마치 그 좀비 뭐 이런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나는 요리는 할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편의점을 턴다든지 어떤 집을 털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음식들을 내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음식들이 다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비축해놨던 비상식량들이 내가 이제 허리춤에 있었어요. 그 비상식량들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글리코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에 있던 비상식량들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비상식량마저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해서 아니면 사냥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냥을 한다든지 요리를 해온다는 것이 지방을 갖다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정도 지나야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우리 몸에서 한 12시간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깔아야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막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 쌓이는 몸과 지방을 잘 태우는 몸,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까 그런 이야기로 비춰봐도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방이 잘 쌓이는 몸은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는 몸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몸이면 지방이 잘 안 쌓이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몸이면 지방이 좀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은 지방 잘 축적하는 몸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원활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몸들은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몇 시간 금식 이게 간헐적 단식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20시간 금식 이런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간을 제한하는 식사, 타임 리스트릭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렇게 훅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주고선요, 스마트폰 앱을 깔고 나서 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한 3주 정도 연구를 해봤더니, 보시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루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렸을 때 그 생활계획표 세우는 시간표 24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까만 것들이 뭔가 칼로리를 섭취했던 부분들이고요, 하얀 부분이 칼로리를 섭취를 안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막 모아보니까 이 사람이 식사를 안 하던 시간이 정말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뭐 6시간도 식사를 제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을 좀 제한했어요. 너 이제부터 6시부터는 먹지 말아봐. 한 10시간 정도는 좀 먹지 말아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더니 체중이 줄고, 그 체중이 감소된 게 오랫동안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시간도 내 체중이라든지 내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 시간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칼로리를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헐적 단식을 좀 너무 빡시지 않게, 좀 뭐 20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건 너무 힘드니까 뭐 12시간 이런 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 상담할 때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몸에 쌓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밸런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이 시소,
혹은 이게 저울처럼, 양팔 저울처럼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내 체온이 기가 막히게 36.5도를 유지하고 있죠. 아니면은 내가 보통 일반적인 식사라면 소변을 보는 횟수라든지 대변을 보는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조금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사실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쨌든 몸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음식이라고 따져서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게 됐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체중이 늘어나는 거고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먹는 칼로리와 체중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만약에 칼로리가 적어졌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이 연소가 돼서 몸이 칼로리에 맞는 만큼 체중을 또 변화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체중이 증가, 지방이 쌓이는 그런 원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비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밸런스가 너무 깨지기 쉬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낮과 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낮과 밤의 구분이.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호르몬 불균형도 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크푸드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액상과당이라든지 커피숍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무슨 프라푸치노라든지 이렇게 단 음료들 엄청 많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배달 음식의 지금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배달 음식이 너무 세팅이 잘 돼 있고 배달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야식을 먹기 너무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우리 사람들이 지방이 쌓이기 좋은 체질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을 잘 쓰는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환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장년층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새나라의 어린이 노래 아시죠?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 먹지 않고 골고루 먹고,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점점 지방을 잘 쓰는 건강한 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요. 그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력 운동에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리고 근력을 만드는 운동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끔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운동하세요? 그럼 저 운동 열심히 하죠, 매일 하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좀 해보시나요? 그거는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그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근육이 늘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정말 따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생활 패턴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떤 젊은 친구는 저한테 이랬어요. 요즘에 잠은 일찍 주무세요? 왜 원장님 말씀 듣고 일찍 자고 있어요? 몇 시쯤 주무시나요? 1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찍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안 자면 제 생활이 없어요. 그럼 예, 그렇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1시까지 좀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생활이 없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어떤 나의 라이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일찍 자지 않고, 일찍 자는 삶은 너무 따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세상에는 음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주를 안 하는 분들이 삶의 질이 막 떨어지고 삶의 낙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즐겁게 행복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은 건강한 쪽으로 찾으시고, 그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쪽은 조금씩 정리해 주시고 끊어 주셔야 점점 나이가 드는 이런 100세 시대에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젊었을 때 그냥 음주 습관, 젊었을 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그건 새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4주 실천 루틴을 알려주세요. 네, 저도 4주 혹은 3개월 정도의 루틴을
환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우선 사주가 아니라 앞으로 쭉 지켜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 음료, 간식 같은 거, 디저트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금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나는 운동은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주 정도 쭉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4주 정도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주차 때는 아침,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굶는, 저녁을 스킵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좀 충분해야 되겠고요. 저녁을 굶는 이유는 저녁을 간소하게 먹거나 혹은 굶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1, 2주차는 극기훈련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 4주차 때는 1, 2주차는 저는 교정 구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정. 내가 뭔가를 딱 교정하는 느낌. 그 다음에 3, 4주차는 그 교정된 걸 못 박듯이 고정하는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 4주차는 고정 주간인데요. 이때는 저녁을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거르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좀 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떠먹는 두부 같은 거 있죠. 떠먹는 두부 같은 거에 그 밑반찬 조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견과류 한 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두부면 같은 게 있거든요. 두부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면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면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서 이제 3, 4주 때 저녁을 간소하게 먹는 거를 이제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4주차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 이 4주 교정하고 고정하는 주간을 통해서 4주 내내 이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힘들구나. 운동을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가볍구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섬유질을 많이 먹었더니 변비가 해소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단을 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또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치팅데이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치팅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은 걸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음주는 이런 패턴으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4주 내내 자기의 평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멈추지 않는 생활 습관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중이 몇 킬로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이 한 5kg 이상 변해야 저 살 빠졌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kg 감소됐거나 변화한 거 가지고는 저 살 빠졌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한 4주간 체중이 조금씩 변하면서 대신에 디테일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활력이 증가하거나 변비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아침에 붓기가 빠지거나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먹게 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비만이 좀 예방이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당뇨가 예방이 되고 이런 체질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4주 만에 체중이 5kg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건강한 몸, 그리고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몸,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계속 유지되는 몸, 이런 몸으로 점차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보통 잠을 자게 되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직전까지 먹지는 않을 테니까 한 10시간 이상은 공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 또 신진대사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 고갈 상태를 빠르게 벗어나게 함으로써 뇌의 깨어남, 그러니까 뇌를 빨리 깨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업무적인 능률이나 학습 능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잠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에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점심과 저녁으로 이어지면서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점심에 많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했을 때는 자연히 점심 식사를 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폭식이라든지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초가공식품, 고당분 식품, 그리고 카페인이 섞인 음료, 이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아시겠지만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인데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 성분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이 높은 성분들은 예를 들면 흰쌀밥, 아니면 하얀 밀가루, 아니면 이제 단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되게 빨리 높이게 됩니다. 공복 시에 혈당을 되게 빨리 높이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도 높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라든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높은 음식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사실은 이제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은데요. 식전에 카페인을 먹게 되면 식욕이 살짝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고요. 카페인은 또한 이제 위산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번외인데요. 이제 아까는 초가공식 그리고 초가공식품, 당이 높은 음식, 그리고 카페인 음료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속이 쓰리거나 이러신 분, 자주 그러신 분들은 토마토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속이 쓰림이 자주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침을 식사 대용으로 즙이나 갈아 마시는 형태는 씹는 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씹는 작용이 없어서 소화효소를 자극시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씹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갈아 마시거나 짜서 먹는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들도 먹는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 3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고르기 너무너무 힘든데요. 굳이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자면 달걀, 사과, 양배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달걀은요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이 되게 고르게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화도 아주 잘 되니까 달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 양배추 역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계속 제가 식이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이섬유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배추가 위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양배추 속에는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 이 세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견과류도 역시 단백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침 식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샐러드와 사과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었고요. 사실 삶은 계란이 좋은데 계란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통곡물 식빵 요 정도 먹고 저는 이제 우유는 아침에 소화시키는데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와 함께 곁들여 마시고 왔습니다. 이것도 꼭 이야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아예 무슨 쉐이크 한 가지만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를 지금 먹는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견과류를 먹고 채소를 먹고 거기에 계란까지 먹으면 단백질에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통밀빵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탄수화물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매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식단을 고정하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식사를 고정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뭔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으로 따지자면요. 내가 월 수입이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어떤 달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다면 이거 자기가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가 지출이라든지 뭔가 사용하는데 충분히 계획성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을 고정한다면 당뇨 환자들은 자기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 성인들도 아침 식사를 고정하면 그 나머지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뭔가 더 많이 먹거나 좀 덜 먹을 때 예측하기가 쉬워요.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한 끼 정도는 한 가지 건강한 식단으로 고정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정하고 있고요. 사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 식빵을 먹는데 어떤 애는 모닝빵을 먹는다든지 어떤 때는 밥을 대신 먹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계란을 먹는다든지 견과류를 먹는 것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을 해온 지는 거의 6, 7년이 된 것 같네요.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사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과는 농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유용한 섬유질과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닦아서 드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고, 어떻게 보면 알맹이만 드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알맹이를 빼고 드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배추는 아무래도 좀 씹을 때 좀 퍼석퍼석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씹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침 식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후라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후라이는 고온으로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 독소가 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 혹은 술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견과류에 요즘에 하루에 무슨 견과류 하면서 이제 패키지로 된 견과류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맛이 심심하기 때문에 가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크랜베리 같은 이제 단 그런 음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는 그냥 가미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견과류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지퍼백 같은 거에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성분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떤 아몬드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무염. 근데 쉽게 그냥 드셔보시면 압니다. 짭짤하다 이러면 이제 염분이 첨가된 거고요. 짭짤하면서 달콤하다 이러면 이제 설탕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하루 땡땡 견과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이제 그 견과류 사이사이에 무슨 분말 같은 것이 묻어 있다. 이건 가미가 된 거고요. 거기 안에 이제 중간중간 건포도라든지 크랜베리 말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빼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견과류 이만큼 먹어야지 하면서 견과류가 썩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같은 느낌으로 이거 크랜베리 내가 건강한 거 먹으니까 크랜베리를 좀 반찬처럼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빼고 드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는 딱딱한 콩류거든요.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인데 크랜베리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번 구성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샐러드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가 포함된 샐러드에 토마토 좀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삶은 계란을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레싱은 사과 식초라고 요즘에 흔히들 하는데, 사과 식초로 드레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거기에 설탕이나 소금은 되도록 넣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상태에서 그래도 난 맛이 좀 너무 좀 비는 것 같다. 그러면 사과를 좀 깍둑 썰기 하거나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서 함께 드시면 충분히 맛있는 샐러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샐러드를 드시고요. 식빵을 만약에 드실 거면 통곡물 식빵 아니면 호밀빵 식빵 이런 형태로 통곡물 식빵 한 조각 혹은 두 조각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잼을 발라 먹는 것보다는 땅콩 버터, 이것도 또 어려운데요. 가미가 되지 않는 땅콩 버터가 있어요. 정말 좀 사실 저도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가미가 안 된 땅콩 버터에 가미가 된 땅콩 버터를 아주 살짝 섞어요. 그렇게 해서 식빵을 먹거든요. 그렇게 차 한 잔, 요 정도 드시면 아주 풍성한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식을 고집하고 싶으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샐러드에다가 채소가 많이 들어간 국, 그리고 밥인데 현미밥이 좋겠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고정해서 오랜 기간, 장기간 드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가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고정이 되면 내 혈당이라든지 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건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면서 비만이나 당뇨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드시게 되면 점심이라든지 저녁까지 이제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만 혹은 당뇨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어느 정도 에너지, 칼로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근하고 나서 아니면 업무로 이제 투입되었을 때 아니면 학습을 시작했을 때 학습 능률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생활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꼭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적게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 단백질은 말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톱, 그리고 뭐 내장, 근육, 아니면 면역세포,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중장년층에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들어서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근육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있잖아요. 칼슘만 생각하기 쉬워요, 뼈는. 근데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에도 이제 단백질이 매우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뭐 일반 성인은 뭐 0.kg당 0. 몇이다, 운동을 하면 몇이다, 노인은 몇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체중당 한 1.2g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면 그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드시겠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kg의 사람이라면 삶은 계란으로 한 5개, 6개 그 이상 정도 섭취를 하는 거고요. 이걸 닭가슴살로 좀 계산해보면 한 250g, 양으로 따지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면적을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번외인데요. 이게 이제 권장하는 단백질 양이지만 단백질은 여러 가지 식품에 다양하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란 6개를 못 먹었네? 나 단백질 오늘 섭취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에도 있고요. 채소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개를 먹어야 내가 충분하다가 아니라 단백질의 양이 그 정도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좀 못 미치게 먹었어도 다른 식사에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꼭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적게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뭐든지 골고루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서 이거 하나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지만 굳이 꼽자면 계란과 닭가슴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란하고 닭가슴살은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모두 들어있는 게 계란하고 닭가슴살, 소고기 이 정도 되겠는데 소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닭가슴살하고 계란은 지방 함량도 적고 단백질 양은 풍부하고 그리고 소화하기도 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 좀 번외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어나 이런 생선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단백질로서 좋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칼로리당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단백질이 많아요가 아니라 칼로리로 따지면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꼭 나눠서 먹어야 된다, 많이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하루 그냥 근육 유지 그것만 본다면 하루에 단백질 총량만 지켜주시면 이제 충분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총량을 유지하면 좋지만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근육을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러냐면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줄 수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좀 예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로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 식사들은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수도 없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백질은 좀 이제 끼니마다 나눠서 적당량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 복용을 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운동과 병행하면서 적당량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가공육들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공육들, 뭐 소세지나 베이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첨가물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육으로 단백질을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한 1kg씩 근육이 감소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노년층에서는 이제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활력 아니면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근육 1kg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1,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운동과 병행을 잘 해주신다면 근육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좀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그리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는데도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어떤 뉴스나 인터뷰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 신장 투석,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좀 많이 늘고 있대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근육량 늘리려고 단백질을 엄청나게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나는 이제 바디빌딩을 할 거다 아니면 근육량 엄청나게 키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폭탄처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단백질을 지금 권장해 주는 양으로 섭취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이 조금씩 늘거든요. 중장년층에서는 근육량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권장량 정도만 먹어도 크게 무리 없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제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식단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매년 1kg씩은 아니지만 조금씩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인바디 감사 결과에서. 그런 걸로 보면 저희가 지금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다이어트 그리고 뭐 건강 관리를 위한 혈당 조절 뭐 아니면은 체중 감량 이런 거는 정말 지리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뭐 4주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 그리고 뭐 3개월에 몇 킬로 빠지면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그 현수막 같은데 살 안 빠지면 환불 이런 거 써 있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 되게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확행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비만하거나 좀 처져 있는 분들은 걷기만 해도 삶의 활력이 되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이 안 빠졌어요. 저 운동해서 뭔가 건강해진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 신체에서 느껴지는 작은 긍정적인 변화에 아주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건강한 다이어트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